인류 역사상 이런 국가 재건은 없었다. 2035년 11월 하버드 인구학 연구소가 발표한 한 장의 보고서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소멸 위기 1순위였던 나라가 단 10년 만에 8,7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12만 명씩 사라지던 이 나라에 유입된 218만 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버드 소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이민이 아닌 국가 단위의 재구성이라 명명했습니다. 0.72명의 절망을 끊어내고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바꿔버린 2025년 11월의 그날,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최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20세기 동아시아 이민사를 연구하는 역사학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초이이지만 출생증명서에는 최대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대 한인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고는 명절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잡채 정도였습니다. 한국어도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토론토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단풍잎이 다 떨어진 거리를 걸어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2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84세였습니다. 평생을 토론토에서 사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현아, 다락방에 내 할아버지 트렁크가 있다. 그걸 꼭 열어봐라. 당시 저는 그냥 노환으로 인한 헛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 다락방 구석에서 정말로 낡은 가죽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갈색 트렁크.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 낡은 태극기 한 장, 그리고 노란 종이로 묶인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70여 통이었습니다.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토론토 대학교 한국학과에 동료 교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존, 이거 좀 읽어줄 수 있어? 존 박 교수는 첫 편지를 펼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1953년에 쓴 편지야.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서. 카자흐스탄? 우리 할아버지가 왜 거기 계셨는데? 존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9월 7일. 그날 우리는 짐승처럼 화물 열차에 실렸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한 칸에 80명씩 몰아넣었다. 화장실도 없었다. 물도 없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6,000km를 42일 동안 갔다. 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도착했을 때 우리 칸에서 17명이 죽어 있었다. 얼어 죽은 아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버려졌다. 스탈린이 고려인을 일본 간첩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존이 편지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데이비드, 너 1937년 강제이주 사건 알아? 아니, 처음 들어. 17만 명의 한인이 소련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사건이야. 20세기 최악의 인종청소 중 하나지. 내 할아버지가 그 생존자셨던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왜 캐나다에서 태어났는지, 왜 우리 가족이 한국어를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존은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1940년대 편지들은 굶주림과 추위, 차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1950년대 편지들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1953년 12월 25일자. 존이 그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뭐야? 왜 안 읽어? 데이비드, 이거. 직접 들어봐.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폐병이 깊어 의사도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937년 우리는 쫓겨났다. 짐승처럼 화물칸에 실려버려졌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다를 것이다. 그들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갈 것이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갈 것이다. 내가 보지 못해도 괜찮다.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돌아갈 민족이라는 것을. 존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존, 이게 무슨 뜻이야? 돌아간다는 게. 모르겠어. 하지만 예언 같은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아서 돌아간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혹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거나 그런 거 있어? 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한국학회 학술대회에서 들었는데 최근 몇 년간 고려인 귀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문이 있었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부터야? 2023년쯤부터 본격화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937년부터 2023년. 86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시점에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존, 나 한국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할아버지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역사학자로서도 손자로서도. 존이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너 한국어도 못하잖아. 통역 고용하면 되지. 존, 같이 갈래? 미안, 다음 주에 학회 발표가 있어서. 대신 한국 동료 교수 한 명 소개해 줄게.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민 연구 전문가야.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편지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토론토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930년대 찍은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젊은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확인하러 갑니다. 정말로 돌아가고 있는지.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저는 호텔로 가는 대신 입국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타슈켄트발 항공편이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백팩을 메고 옆으로 큰 캐리어 2개를 끄는 여성과 초등학생 2명이 따라왔습니다. 평범한 가족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다른 가족이 나왔습니다. 역시 부부와 아이들, 큰 짐을 가득 실은 카트. 그 뒤로 또, 그 뒤로 또. 저는 무심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가족, 10가족, 15가족. 20분이 지나자 32가족, 약 13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흐름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막 나온 한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40대 초반 남성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었더니 그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이주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공정 엔지니어로 타슈켄트에서 15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 F4 및 동반 가족 서류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예정이고 5년 후에는 시민권도 신청할 거라고 했습니다. 고려인 3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1937년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2년 더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갈 수 있겠구나.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초대받아서 돌아갈 것이다. 오후 3시 15분, 알마티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40분 동안 52가족 약 200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큰 짐을 끌고 아이들 손을 잡고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직항이 하루에 5편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이 정도라고 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한 편에 평균 45가구, 약 180명. 하루 5편이면 900명. 한 달이면 2만 7천 명. 1년이면 32만 4천 명. 숨이 막혔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복도에서 휴식 중인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 명함을 보여주고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단기 방문이나 관광이었는데 2023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아졌고 짐도 엄청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캐리어 서너 개씩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정착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이고 준비도 철저하다고 했습니다. 비자 서류, 은행 계좌 개설 서류, 휴대폰 개통 서류, 심지어 아이들 학교 입학 신청서까지 다 준비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이렇게 고학력 이민자가 많은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 의사, 교수. 서류에 적힌 직업들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는 3시간을 더 공항에 앉아 있었습니다. 3편의 비행기를 더 지켜봤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가족 단위, 큰 짐, 서류 봉투, 그리고 아이들. 오후 8시 공항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대형 버스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팻말을 든 직원들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안산, 광주, 대전, 세종.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들이었습니다.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6시, 8시 3차례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 아파트 단지, 24시간 편의점. 현대적인 대한민국의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인천국제공항 관찰 기록. 오후 2시 8시 총 5편의 중앙아시아발 항공편 관찰. 추정 입국자 약 85만 900명. 특징 가족 단위, 대량의 짐, 장기 체류 비자 소지. 직업 고학력 전문직 다수. 지원 시스템 정착지원센터 버스 운영. 추정치. 하루 평균 약 900명. 월간 2만 7천 명. 연간 32만 4천 명. 물론 전부가 정착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출입국 직원의 말로는 대부분이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할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초대받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900명씩. 초대받아서. 사람으로서.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자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88년 전 쫓겨난 사람들과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 그 간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서울대 김민준 교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존이 소개해준 이민 연구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입국장을 나오는 수백 개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88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박물관 아카이브 담당자가 회색 철제 서랍장 하나를 열었습니다. 노란 파일 봉투들이 빼곡했습니다. 소련 기록 보관소에서 받은 복사본들이었습니다. 1937년 9월 강제이주 명단, 열차 배치표 사망자 기록.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화물열차. 문이 열린 화물칸 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한 칸에 80명 정도. 사진 아래 설명 1937년 9월 10일 블라디보스토크역 출발 직전. 다음 사진. 눈 덮인 벌판에 텐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1937년 10월 23일 크즈로르다 임시 정착촌. 다음 사진.
작은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비석도 없는 흙무덤들. 1937년에서 1938년 겨울 사망자 집단 묘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탑승자 명단. 손으로 쓴 키릴 문자. 이름, 나이, 출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이반, 김표도르, 박알렉산드르. 러시아식으로 개명된 한국 성씨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최표트르, 28세, 연해주 포시에트.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표트르는 러시아어로 베드로. 할아버지의 러시아 이름. 그 옆에 작은 글씨. 화물칸 17호, 탑승 인원 82명, 도착 인원 68명, 사망 14명. 할아버지가 탄 그 칸에서 14명이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차를 권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어제 인천공항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900명씩 들어오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료실에 가끔 고려인 3세, 4세들이 온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찾으러. 찾으면 다들 운답니다. 박물관을 나와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념관 2층 전시실 1920에서 30년대 항일운동 코너 유리 케이스 안에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1937년 연해주 한인촌. 초가집들이 줄지어 있고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 그 옆 사진. 같은 마을. 하지만 집들은 비어 있었고 논은 황폐했습니다. 설명문 1937년 9월 강제이주 이후의 연해주. 17만 명의 한인이 사라진 자리.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중앙아시아 가족들. 아이들 손을 잡고 큰 캐리어를 끌고 미소 짓는 사람들. 두 이미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1937년 쫓겨나는 사람들. 2025년 돌아오는 사람들. 88년의 간격.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굶주림, 추위, 차별, 죽음. 하지만 그것들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 할아버지 편지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초대받아서. 사람으로서. 88년이 걸렸습니다. 3대가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민준 교수 연구실. 50대 초반의 교수는 존박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 이야기와 어제 공항에서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중앙아시아 출신 F4 비자 발급 건수. 그래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연 1만 2천 건. 2023년 3만 5천 건. 2024년 6만 8천 건.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이미 9만 2천 건. 김 교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2022년 법무부의 F4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대졸 이상이면 거의 자동 승인. 둘째, SNS 효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성공 사례들이 확산. 셋째,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채용. 그는 예측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2035년 고려인 누적 귀환자 150만 명. 가족 포함 200만 명 이상. 한국 총인구의 약 4%. 물론 최대치 예측이고 변수가 많지만 김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고. 88년 만에 귀환이라고. 그리고 이 귀환이 한국을 바꿀 거라고. 저는 메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이미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통계가 아니라 사람을. 몇 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대 캠퍼스.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 고려인 후손일까요? 전화 통화가 끝났습니다. 김 교수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7개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박 강원도 정선의료원 심장외과 의사. 막심 최 삼성전자 AI칩 설계자. 나탈리아 김 전남 신안초등학교 교사. 블라디미르 이 서울 강남 레스토랑 셰프. 예카테리나 박 LH 협력 건축가. 올가 정 청와대 동시통역사. 세르게이 김 농촌진흥청 파견 농업학자.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7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면 200만 명의 귀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88년의 간격을 메우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강원도 정선. 안드레이 박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2시 KTX를 예약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당신이 예언한 그 후손들을요. 강원도 정선. KTX와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3만 명. 고령화율 42%. 전형적인 소멸 위기 지역이었습니다. 정선의료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안드레이 박 의사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3층 심장내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전형적인 슬라브계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명백히 동양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냐고. 김민준 교수에게 연락받았다고. 진료가 막 끝났으니 커피나 마시자고 했습니다. 병원 옥상 휴게실로 갔습니다. 정선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15년간 타슈켄트 국립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했답니다. 연간 2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고 수준의 의사였답니다. 2023년 여름 할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91세. 임종 직전 안드레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단다. 하지만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의대에 갈 수 없었지. 너는 할아버지의 꿈을 이뤘어. 이제 할아버지 땅에 가서 그 꿈을 펼쳐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후 안드레이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왜 낯선 나라로 가느냐고. 하지만 안드레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F4 비자 그리고 시작된 것은 1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 시험 준비. 우즈베키스탄에서 15년 경력의 전문의였지만 한국에서는 그 면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수천 개의 단어를 외워야 했습니다. 2024년 9월 한국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정선의료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은퇴해서 병원이 폐과 위기라고. 급하게 전문의를 구한다고. 안드레이는 서울의 큰 병원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정선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2024년 10월 정선의료원 심장내과 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첫 3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 의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를 알아듣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응급호출이 오면 한밤중에도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15년 경력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골든타임 2시간. 안드레이는 1시간 30분 만에 스텐트 시술을 완료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선생님 실력 장난 아니래. 예약이 다시 차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대기. 원주에서, 영월에서, 심지어 서울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정선의료원 심장내과는 강원도에서 가장 바쁜 과가 되었습니다. 월 평균 환자 850명, 수술 45건, 폐과 직전이던 과가 병원 수익의 30%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까.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느냐고. 타슈켄트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린 것을. 안드레이가 대답했습니다. 지난주 일이라고. 82세 할아버지가 심장수술 후 회복하면서 손을 잡고 말씀하셨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 결혼식 볼 수 있겠네. 고맙소. 그 순간 안드레이는 알았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못 이룬 꿈을요. 안드레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 판교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12층짜리 유리 건물. 1층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AI 칩 설계팀. 막심 최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전형적인 개발자 복장.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내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막심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설탕도 우유도 없이. 막심의 이야기는 간결했습니다. 모스크바 물리공대 박사. 전공은 반도체 공정 물리학. 졸업 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5년 연구원. 2023년 엔비디아에서 스카웃 제안. 연봉 3배. 실리콘밸리. 하지만 막심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에 지원했습니다. 연봉은 엔비디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막심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한복 입은 노인이 공장 같은 곳에서 기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 평양에서 기계공으로 일했답니다. 일본 기술자들 밑에서 일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할 수 없었답니다. 1937년 소련으로 쫓겨났답니다. 시베리아에서 노동 수용소 생활. 1956년 사망. 막심의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 했단다. 하지만 조선인이라서 못 됐지. 너는 그 DNA를 증명해라. 막심은 그 DNA를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땅에서. 2024년 2월 삼성전자 입사. AI 칩 설계팀 배치. 그의 전공은 딱 맞았습니다. 1년 6개월간 막심은 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신경망 프로세서 구조는 기존보다 전력 효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삼성 AI 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5년 10월 막심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35세. 외국인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막심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힘들었답니다. 한국 회식 문화, 위계 문화, 빨리빨리 문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하지만 적응했답니다. 지금은 한국이 편하답니다. 그리고 막심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고려인입니다. 돌아온 사람이죠. 클린룸 견학을 허락받았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기계들 사이로 엔지니어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막심이 설명했습니다. 이 팀에만 고려인 출신 엔지니어가 12명이라고. 삼성전자 전체로는 약 340명이라고. 대부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고. 저는 거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고려인 엔지니어들. 88년 전 쫓겨난 사람들의 후손이 88년 후 최첨단 기술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후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서울에서 KTX와 버스를 갈아타고 5시간. 다시 배를 타고 40분. 섬이었습니다. 앞에도. 인구 8,200명. 그중 65세 이상이 48%. 초등학교는 하나. 학생 수는 23명.
3년 전만 해도 7명이었습니다. 폐교 직전이었습니다. 학교는 바닷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긴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 나탈리아 김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민준 교수에게 연락받았다고. 수업이 끝난 시간이라 마을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마을 유일의 카페.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나탈리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마티 교육대학 졸업. 전공은 초등교육. 카자흐스탄에서 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한 달에 30만 원 수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3년 봄, 나탈리아의 할머니가 심장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나탈리아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탈리아의 증조 할머니는 1920년대 연해주에서 교사였답니다. 한글을 가르쳤답니다. 하지만 1937년 강제 이주 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었답니다. 고려인 학교가 폐쇄되었고 러시아어만 사용해야 했답니다. 증조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한글 교과서를 간직했답니다. 그리고 딸에게, 그 딸은 손녀에게 말했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 중 누군가는 다시 한글을 가르치게 될 거야. 할머니가 나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거라. 할머니는 그해 여름 돌아가셨습니다. 나탈리아는 3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2024년 2월 한국 도착 F4 비자. 하지만 한국에서 교사가 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교원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원 임용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나탈리아는 6개월간 하루 1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한국 교육학, 한국사, 교육 관련 법령. 모두 한국어로 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교원 임용시험 합격. 전국에서 지원자 1만 5천 명 중 합격자 1,200명. 나탈리아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배치받은 곳은 전남 신안군 앞에 초등학교. 나탈리아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의 큰 학교가 아니라 섬의 작은 학교.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었으니까. 2025년 3월 부임. 학생은 7명. 전교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복식학급이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부임 소식은 알마티 고려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학교 사진, 바다가 보이는 운동장, 깨끗한 교실. 그리고 나탈리아의 글. 한국 섬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 주택은 학교에서 제공. 아이들은 천사 같아요. 반응이 왔습니다. 알마티의 고려인 가족들이 문의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냐고. 나탈리아는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5년 5월부터 고려인 가족들이 아페도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IT 엔지니어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2명. 아버지는 재택근무로 서울 회사 일을 했고 어머니는 섬보건소에 취직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가족. 6개월 만에 8가족이 왔습니다. 아이들 16명. 2025년 11월 현재 앞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명. 그중 16명이 고려인 가정 자녀였습니다. 폐교 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탈리아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세계 국어 수업. 주 3회, 각 언어를 1시간씩. 한국 아이들도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배웠습니다. 고려인 아이들의 부모가 자원봉사로 가르쳤습니다. 2025년 9월 전라남도 교육청이 앞에 초등학교를 다문화 교육 모범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냐고. 나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불안해했답니다. 외국인 아이들이 많아지면 수업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답니다. 고려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았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자극받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한국 학부모들이 고려인 가족 유치를 환영한답니다. 학교가 살아났으니까. 아이들에게 친구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 둘, 고려인 아이 넷.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웃음소리와 함께 퍼졌습니다. 나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머니의 땅에서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슐랭 가이드에 별 하나가 표시된 레스토랑 88테이블. 저는 예약을 하고 저녁 7시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독특했습니다. 문 옆에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1937-2025. 88년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해주 한인촌, 시베리아 열차, 중앙아시아 평원. 블라디미르이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 그는 악수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방 투어를 시켜줬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신 오븐, 정돈된 식재료들. 한국인 수셰프 2명과 고려인 조리사 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비슈케크 출신. 할아버지는 1937년 함경도에서 쫓겨난 분. 요리사였답니다. 비슈케크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답니다. 블라디미르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옆에서 요리를 배웠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답니다. 이 맛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 고향 맛이다. 2024년 한국행. 블라디미르는 강남에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컨셉은 명확했습니다. 쫓겨난 음식들의 귀환. 1937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가져간 함경도 음식을 재현하는 것. 메뉴판을 보여줬습니다. 명태 식혜, 가자미 식혜, 함흥냉면, 감자 만두, 명란젓. 모두 88년 전 레시피였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 그린 메뉴판 스케치가 있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재현했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할아버지 기억 속 맛에 최대한 가깝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명태 식혜가 나왔습니다. 발효된 생선 특유의 향. 첫 맛은 시큼했지만 뒤에 감칠맛이 올라왔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하지만 강렬하다고. 블라디미르가 웃었습니다. 이게 88년 전 함경도 맛입니다. 쫓겨났지만 사라지지 않은 맛이죠. 레스토랑은 2024년 12월 오픈 6개월 만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한국 요리계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잃어버린 한국 음식의 재발견이라고 평했습니다. 예약은 항상 찬차 있습니다. 3개월 대기. 손님의 70%가 한국인, 3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코스 요리. 각 요리마다 블라디미르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의 역사, 할아버지의 기억, 재현 과정.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작은 떡 하나. 블라디미르가 설명했습니다. 인절미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만들고 싶어 하신 음식이에요. 하지만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셨죠. 제가 대신 만듭니다. 매일. 블라디미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후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음식 그림들, 키릴 문자로 적힌 조리법. 이게 제 지도입니다. 88년 전 고향으로 가는 지도죠.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청담동 거리. 명품 매장, 고급 차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 한가운데서 88년 전 함경도 음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예카테리나 박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 회의 테이블 위에는 설계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산과 광주의 고려인 타운 조감도였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우랄 출신이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 건축대학 졸업. 러시아에서 15년간 도시 계획가로 일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설계가 전문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 도착. LH에서 고려인 정착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산과 광주의 고려인 밀집 거주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 예카테리나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선발됐습니다. LH 협력 건축가.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와 중앙아시아 주거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 설계. 예카테리나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본 골격은 한국식 아파트. 하지만 세부는 달랐습니다. 각 동마다 1층에 공동 주방 설치. 중앙아시아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요리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 옥상에는 공동 텃밭. 허브와 채소를 키울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는 커뮤니티 센터. 러시아어 도서관, 한국어 교육실, 다목적 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작은 예배당과 기도실. 고려인 중 상당수가 정교회 신자이거나 무슬림이기 때문. 우리는 88년간 임시 거처에서 살았습니다. 예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리는 항상 언젠가 떠날 것처럼 살았어요. 진짜 집을 짓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건 진짜 집입니다. 뿌리를 내릴 곳이에요. 안산 고려인 타운 1단계는 2025년 8월 완공됐습니다. 300가구 입주. 입주율 100%. 대기자만 500가구. 광주 고려인 타운은 2026년 3월 완공 예정. 500가구 규모. 이미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말했습니다. LH가 전국 5개 도시에 추가 고려인 타운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수원. 총 2,000가구 규모.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고. 고려인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오히려 분리를 만드는 건 아니냐고. 예카테리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리가 아닙니다. 정착입니다. 낯선 땅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건 같은 언어를 쓰는 이웃이에요. 그들이 도와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3년, 5년 후에는 흩어질 겁니다. 하지만 처음 3년은 함께 있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조감도를 다시 봤습니다. 단지 입구에 표지석이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1937-2025. 귀환의 집.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정부 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중앙아시아과. 올가정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말할 때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올가는 사할린 출신이었습니다. 사할린은 특수한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인들이 2차 대전 후 남겨진 곳. 1945년 이후 78년간 고립됐던 사람들. 올가의 할아버지는 1943년 탄광 노동자로 끌려갔습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막았습니다. 그렇게 사할린에서 3대가 살았습니다. 올가는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했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새 언어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카자흐어까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2023년 한국 도착 F4 비자.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 입학 1년 만에 졸업 전문 통역사 자격증 취득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준비 중인데 러시아어, 카자흐어, 한국어를 모두 하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올가는 테스트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2024년 9월 첫 정상회담, 한국 카자흐스탄 올가가 주 통역을 맡았습니다. 회담 중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농담을 했습니다. 카자흐어로. 한국 측 수행원 중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올가가 즉석에서 번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회담 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올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카자흐인이냐고.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려인입니다. 당신 나라에서 88년 살았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올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두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올가는 외교부 전속 통역사가 됐습니다. 한 중앙아시아 관계의 핵심 인물 보이지 않는 외교관 저는 물었습니다. 왜 통역사가 되었냐고.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88년간 갈라진 사람들을 다시 잇고 싶었어요. 언어로요. 통역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전달할 때마다 두 나라가 조금씩 가까워져요. 올가는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중앙아시아국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지금은 유럽국 산하과 단위지만 2026년부터는 독립된 국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인력도 현재 8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올가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제가 필요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200만 명의 통역사가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 고려인이죠. 마지막은 세종시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국제농업연구소. 세르게이 김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일에 그을린 얼굴, 투박한 손. 연구원이라기보다 농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세르게이는 타지키스탄 출신이었습니다. 두샨베 농업대학 졸업. 전공은 건조지역 농업. 타지키스탄에서 20년간 밭을 일궜습니다. 2024년 한국 도착. 농촌진흥청에서 특별 채용.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을 중앙아시아에 맞게 변형하는 것. 세르게이가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온실 안에는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벼와 달라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이삭이 굵었습니다. 이게 KCA2025 품종입니다. 세르게이가 설명했습니다. 코리아 센트럴 아시아의 약자예요. 한국 통일벼와 중앙아시아 재래종을 교배한 품종이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물 사용량은 일반 벼의 60%만 필요해요. 이 품종은 2024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교에서 시험 재배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 6.2톤. 기존 카자흐스탄 벼의 3배였습니다. 2025년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 품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재배 면적을 100만 헥타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이 품종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3년 후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품종 벼가 자랄 거라고. 제 할아버지는 평생 쌀을 못 먹었어요. 세르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37년 쫓겨날 때 쌀 한 가마를 가져갔대요.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쌀 농사가 안 됐어요. 물이 부족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쌀을 3년에 걸쳐 조금씩 드셨어요. 마지막 한 줌은 돌아가실 때까지 간직하셨죠. 이제 저는 그 땅에서 쌀을 키웁니다. 할아버지가 못 드신 쌀을요.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온실을 나와 연구소 옥상으로 갔습니다. 세종시 전경이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멀리 농경지.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중앙아시아가 식량 수출국이 될 겁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요. 그리고 그 기술을 전파하는 사람은 우리 고려인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7명을 모두 만났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 셰프, 건축가, 통역사, 농업학자.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88년의 간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 전시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7명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자고. 제가 기획한 작은 사진전 개막식에 와달라고. 전시 제목은 1937-2025 귀환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시실 벽면에는 제가 수집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37년 화물 열차, 크즈로르다, 임시 정착촌, 사망자 묘지. 그리고 그 옆에 2025년 인천공항 입국장, 정선의료원, 삼성전자 연구소, 앞에 초등학교, 88테이블 안산 고려인 타운 조감도.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안드레이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평소 입는 의사 가운이 아니었습니다. 막심이 2번째로 왔습니다. 판교에서 오느라 2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후드티와 청바지. 손에는 노트북 가방. 나탈리아가 3번째. 전남에서 버스와 기차를 4번 갈아탔다고 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 손에는 작은 꽃다발. 블라디미르는 레스토랑 준비 때문에 늦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셰프복 대신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예카테리나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손에 설계도 튜브를 들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져온 듯 했습니다. 올가는 외교부에서 직접 왔습니다. 검은 정장. 말할 때마다 직업적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세르게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종에서 왔습니다. 낡은 점퍼와 작업용 바지. 손톱 밑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전시실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둥근 테이블을 준비해뒀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7명 모두 처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각자 가져온 유품을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 안드레이가 먼저 꺼냈습니다. 낡은 청진기였습니다. 1950년대 소련제.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것. 정확히는 사용하고 싶었던 것. 의사가 되지 못했으니까. 막심은 작은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흑백 사진.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는 남자. 증조 할아버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기술자가 되지 못한 분. 나탈리아는 낡은 한글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1930년대 연해주에서 쓰던 책. 증조 할머니가 숨겨서 가져온 것. 페이지마다 낙서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린 메뉴판 스케치. 손으로 그린 음식 그림들. 키를 문자로 적힌 조리법. 잉크가 발에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낡은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작고 녹슨 열쇠. 1937년 연해주 집의 열쇠. 할머니가 평생 간직한 것. 돌아갈 집의 열쇠. 올가는 노란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1945년 사할린에서 쓴 편지. 할아버지가 고향 가족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 주소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는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유리병. 안에 쌀알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간직한 쌀. 88년 된 쌀알. 테이블 위에 7개의 유품이 놓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안드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 계시네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네요. 블라디미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200만 명이 있어요. 예카테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200만 명이 아니에요. 1937년에 쫓겨난 17만 명, 그 후손 700만 명,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올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88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우리예요. 세르게이가 쌀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쌀알들은 88년 동안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틔울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다시 심을 테니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7명의 얼굴.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 안드레이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7명이 테이블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드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막심이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쫓겨난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나탈리아.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블라디미르.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아서요. 예카테리나. 당신들의 꿈을 이루러 왔습니다. 올가. 당신들의 한을 풀러왔습니다. 세르게이.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더 데려올 겁니다. 7명이 함께 말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목소리가 전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그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벽면의 사진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1937년 화물칸 속 사람들, 크즈로르다 황무지에 버려진 사람들, 얼어 죽은 아이들의 무덤. 그들이 들었다면 알았을까요? 88년 후 그들의 후손이 돌아왔다는 것을. 7명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카테리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각자의 일을 공유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올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그들은 덜 겪게 해주는 거예요. 막심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단체 채팅방 만들까요? 이름은 88년의 귀환으로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실 창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보였습니다. 나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작입니다. 200만 명의 시작이에요. 블라디미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은 또 다른 시작이겠죠.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세르게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드레이가 대답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특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200만 명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7명은 밤 9시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시실을 나서며 안드레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당신도 우리 중 하나예요. 캐나다에 살지만 당신도 고려인 후손이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관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2035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 시리다리아 강변. 저는 6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직은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오가며 고려인 귀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8주년입니다. 1937년 9월 7일 강제 이주가 시작된 날로부터 정확히 98년. 크즈로르다 외곽 1937년 화물열차가 처음 도착했던 그 자리. 황무지였던 그곳에 이제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5만 평 규모. 중앙에는 높이 18m의 추모탑.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탑 표면에는 17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인천공항에서 타슈켄트를 거쳐 전 세계로 왔습니다. 1200명. 그 중에는 7명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제 52세. 정선의료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전역의 고려인 의료 네트워크 10개 병원을 구축했습니다. 막심은 44세. 삼성전자 부사장. AI칩 부문 총괄. 한국 반도체가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나탈리아는 39세. 전남교육청 다문화교육국장. 전국 50개학교의 고려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48세. 88테이블은 이제 뉴욕, 파리, 도쿄에도 지점이 있었습니다. 미슐랭 2스타. 예카테리나는 51세. LH 부사장. 전국 12개 도시의 고려인 타운 20개를 완공했습니다. 올가는 43세 외교부 중앙아시아 국장 한 중앙아시아 관계의 설계자 세르게이는 55세. 농촌진흥청 국제협력본부장. 중앙아시아 5개국 농업혁명을 주도했습니다. 7명은 10년 전 약속대로 3개월마다 만났습니다. 40번의 모임. 그리고 오늘이 4,000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7명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후손 3만 명이 크즈로르다에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도 왔습니다.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특사, 카자흐스탄 정부 대표단.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전 11시. 추모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추모탑 앞 광장. 3만 명이 도열했습니다. 한국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가가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대통령 특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1937년 9월 7일 17만 명의 한인이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98년 후 그들의 후손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218만 명의 고려인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최대 규모의 평화적 인구 이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쫓겨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후손이 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의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3만 명의 박수. 시리다리아 강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모비 제막. 검은 천이 거쳤습니다. 흰 대리석 비석. 한글과 러시아어로 새겨진 문구. 1937년 당신들은 쫓겨났습니다. 2025년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의 예언대로. 초대받아서. 사람으로서. 비석 앞에 7명이 섰습니다. 각자 손에 든 것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할아버지의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막심은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놓았습니다. 나탈리아는 한글 교과서를 펼쳐놓았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메뉴판 스케치를 세웠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낡은 열쇠를 놓았습니다. 올가는 1945년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르게이는 쌀병을 땅에 묻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명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3만 명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사가 됐어요. 당신이 되고 싶었던 그 의사요. 막심. 증조 할아버지, 저는 기술자가 됐어요. 조선인이라서 될 수 없었던 그 기술자요. 나탈리아. 증조 할머니, 저는 다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쳤던 그 한글을요. 블라디미르. 할아버지, 당신의 음식을 되살렸어요. 88년 만에요. 예카테리나. 할머니, 저희에게 이제 진짜 집이 생겼어요. 88년 만에요. 올가. 할아버지, 편지를 전달했어요. 88년 늦었지만요. 세르게이. 할아버지, 쌀을 심었어요. 당신이 못 드신 그 쌀을요. 3만 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쳤습니다. 소리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 추모공원 옆 컨벤션 센터 2035한 중앙아시아 미래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1000명의 청중. 한국인,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고려인.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2025년 11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900명씩 도착하는 고려인 가족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10년 후 무엇이 될까? 오늘 저는 그 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2025에서 2035 고려인 귀환 통계. 총 귀환자 218만 명 본인 및 가족 포함. 정착률 87% 190만 명 영주. 한국 총인구 5,320만 명 고려인 비율 3.6%. 평균 연령 34세 한국 평균보다 12세 낮음. 대졸 이상 비율 68% 한국 평균 52%. 경제적 영향. 고려인 창업기업 1만 2,400개. 고용 창출 48만 개 일자리. 연간 경제기여 GDP 1.8% 약 42조 원. 사회적 영향. 폐교 위기학교 재개교 280개교. 지방의료 공백 해소 68개 군 단위. 문화 다양성 지수 2025년 대비 340% 증가.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7명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 7분은 10년 전 제가 처음 만난 분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각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 뒤에 200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 중앙아시아 지도. 에너지 안보 재편. 2025년 중동 의존 95%. 2035년 중동 52%. 중앙아시아 32%. 기타 16%. 카자흐스탄 우라늄 수입 연 2,400톤 한국 원전의 38%.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연 850만 톤. 키르기스스탄 히토류 세계 4위 공급처.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빈국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라는 생명줄이 생겼습니다. 8,700억 달러 경제권 2034년 한 중앙아시아 FTA 발효 회원국.
한국 중앙아시아 5개국. 총인구 8,600만 명. GDP 8,700억 달러 세계 17위 규모. 역내 무역 연 1,200억 달러 2025년 대비 680% 증가.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은 200만 명의 고려인입니다. 지정학적 대전환 외교부 중앙아시아국 신설 2027년 주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관 인력 3배 증가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정례화 연 1회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2033년 중앙아시아 5개국 전폭 지지. 한국의 외교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반도에 갇혀있던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88년 된 노란 종이. 제 할아버지는 1953년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초대받아서. 사람으로서.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218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돌아갈 민족이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 1000명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 시리다리아 강변. 저는 혼자 강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습니다. 98년 전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황무지, 추위, 절망. 지금 저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추모공원, 3만 명의 후손들, 그리고 희망.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7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강변에 앉았습니다. 8명. 10년 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족 같았습니다. 안드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이 지났네요. 막심. 다음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나탈리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아직 중앙아시아에 500만 명이 남아있잖아요. 블라디미르.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꿈을 이룰 거예요. 예카테리나. 20년 후에는 우리가 특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질 테니까. 올가. 그게 진짜 성공이겠죠.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 세르게이. 할아버지들이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강물 소리만 들으며. 그리고 세르게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쌀이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수확한 쌀이에요. KCA 2025 품종.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그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쌀 한 줌을 강물에 뿌렸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88년 동안 못 드신 쌀이에요. 우리도 일어나 강가로 갔습니다. 세르게이가 우리에게도 쌀을 나눠줬습니다. 8명이 함께 쌀을 강물에 뿌렸습니다. 시리다리아 강은 흘러 아라레로 갑니다. 아라레는 카스피해와 연결됩니다. 카스피해는 볼가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뿌린 쌀은 결국 바다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동해로 한반도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88년 만에 귀환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떠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타슈켄트로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218만 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 뒤에 500만 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88년의 간격을 메울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의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10년간의 기록.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당신은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88년 후에 싹을 틔울 씨앗을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8년 만에 귀환 218만 명의 고려인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예언을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받아 돌아왔고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